사랑으로 맺어졌더라도 부부간에 살다 보면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부부싸움이 커지면 이 칼로 물베기 수준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사건은 2012년 6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밤 11시 30분 경기도 고양의 공원이었죠. 20대 아내와 이 40대 남편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평범한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다툼이 커졌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죠. 급기야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목과 가슴에 부상을 입은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는데요. 도대체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싸움까지 벌어진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한밤에 발생한 부부싸움인데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혹시 주변 목격자가 혹시 있었나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는 다름 아닌 이 흉기를 휘두른 아내의 남동생과 딸이었는데요. 네. 이 아내가 함께 사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바깥에서 남편을 곧 만나기로 했으니까 좀 나와달라라고 해서 남동생이 이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가지 않고 멀찍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해당 여성이 이 남성을 상대로 해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네, 일단 목과 가슴에 부상을 입고 급하게 응급실로 남편이 향하게 되는데요. 치료가 정말 급선무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급소였어요. 아마 처음에 공격했을 때는 목 부위를 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을 피해서 이 남성, 그러니까 남편이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마 응급 조치를 받는 과정인데 그 응급실에 이 여성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은 모르겠죠. 이 누군지. 더더군다나 그 어린 딸을 데리고 흉기는 감춘 상태로 내가 저 아내 되는 사람이다. 지금 다쳤다고 해서 왔다 하고 들어오니까 뭐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이미 응급 조치를 받고 누워있던 침대에 누워있던 그 이 남편을 향해서 딸이 보는 앞에서 3차례에 걸쳐서 즉 말하면 이제 그 목이라든지 이런 급소를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급기야 과다출혈로 1시간 만에 사망하는 그 불행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찌른 것에서 모자라서 응급실까지 쫓아와서 또다시 공격을 한 건데 딸도 함께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극도로 흥분 상태에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부부싸움을 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다음에 이 남동생이 조금 말려가지고 이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먹으면서 이 화를 시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이게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응급실까지 쫓아와서 이런 지금 범행을 벌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범행 현장에서 자신의 아이가 그것도 5살 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말리는데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도저히 어떤 상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 하지마라고 했다는데 딸도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거는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응급실, 병원 응급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응급실 난동 이런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해왔지만 이렇게 보호자가 환자를 대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려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병원 관계자도 이 피를 흘리면서 남편을 치료를 하느라 굉장히 분주했고 5살 딸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병원 밖에는 이렇게 보안 요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흉기를 들고 오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죠? 예, 그 전에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남편하고 만나기로 하고 그때 이미 이 품에다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갔고 그건 계획한 거예요. 계획적이었다. 그러고 그 장소에 남동생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그 딸을 데리고 오도록 시켰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명백하게 살해 의지가 확고했던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인식을 했었다면 1차 공격이 있었을 때 병원으로 이송하고 난 이후에 이 남동생 같은 경우 성인이잖아요. 이 경우는
좀 처신을 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누나를 잡고 있던지 격리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진했기 때문에 아주 비극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당시에 병원에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경찰관이 하나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안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 경찰관, 교통사고 처리하러 왔던 경찰관하고 보안요원이 이제 덮쳐가지고 현장에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부부싸움이 살인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아주 계획적이었던 것 같죠?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직접 경찰의 입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다가 지금 오후에 처음 한 얘기가 헤어지자 그래서 그랬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꺼낸 이야기가 헤어지자 그래서 살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맞습니다. 이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이 아내와 이 남편은 2005년에 처음 만났는데 부부같이 지냈지만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 이 둘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의 성은 아빠를 따랐지만 호적은 이 엄마의 아버지, 즉 아이의 외할아버지의 호적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여성이 남성에게 이 아이를 당신, 즉 아이의 아빠의 호적에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남성이 거절을 했고요. 이렇게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 쪽으로 월 한 50여만 원을 줬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살기가 조금 이렇게 풍요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돈을 장애가 있는 동생과 딸을 키우는데 썼으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호적에 올리기로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으면서 이 남편이 그동안 줬던 생활비도 줄이고 또 찾아오는 횟수도 줄였던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거죠. 그렇군요. 앙금이 아주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고 딸까지 있었지만 남편과 그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군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 유족, 즉 말하면 이제 그 사망한 남편의 그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이 둘은 부부 아니야. 부부 아니야. 우리는 일견 보면 그 며느리라야지 맞잖아요. 근데 부부 아니야? 죽은 것도 억울한데 사실로 밝혀진 것도 아니면서 이거 부부 아니야? 동거녀야 그냥 그저 사실은 관계야. 그리고 저 아이도 친딸이라고 저 마구집으로 몰아가는 것도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친딸 맞았거든요. 딸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 뭐 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고 싶은 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요.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구태여 좀 분석을 해본다면 자 지금 이 피해자 유족이 부부 아니야 몰아가지 마 이런 거 등등 얘기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시댁에서도 아예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아마 켜켜이 좀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데 남편이 양육비마저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주 극단적인 경제난까지 휩싸인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증오심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7년간 사귀었다고 하니까 7년간 그야말로 감정이 켜켜이 쌓여서 폭발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 어떤 큰 일이나 큰 불행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아내는 7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다가 갑작스럽게 일주일에 한 3번, 4번 오던 것을 한두 번으로 줄어들고 생활비도 많이 주다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혼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이 아내로서는 만약 정말 이혼하게 됐을 때에는 지금 남편에게 호적이 올라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당장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동생, 딸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됐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 공포가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커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김봉축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코 이 살해의 동기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러한 어떤 공포 그런 것들이 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딸이거든요. 직접 엄마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범죄에서의 가장 비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 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응급실에서 엄마가 아빠를 공격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도 울면서 엄마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양형을 하는 단계에서도 이 아이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대에 이 아내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없다고요? 네,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라는 이런 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많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우울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사실은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요. 심신미약을 입증할 만한 좀 다른 범죄가 또 나왔습니다. 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이게 적용이 됐는데요. 이 방화죄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과거에 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한 5개월 전쯤 이 본인이 딸과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집에 일부러 방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방에 이불에 불을 붙인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이 불이 번지는 걸 더 쉽게 할 정도의 심각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해 이전에 한 5개월 정도 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불을 지를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신미약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을 지른다는 건 또 하나의 범죄이면서 심신미약을 입증해줄 증거 같은데 혹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일단 심신미약은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하게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또 유족이 느꼈을 그 안타까움이 크고 거기에다가 한 번 살인을 시도를 했다가 병원까지 따라와서 범행을 한 것이 굉장히 계획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회복을 위해서 취하지 않아서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됐는데요. 그런데 검찰과 이 피고인 모두, 아내 모두 항소를 하게 된다면서요? 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했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 자체를 보게 되면 1차적인 어떤 범죄가 있은 다음에 응급실에서까지 쫓아가가지고 또 한 번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 14년의 이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 양쪽에 다 항소를 기각하면서 14년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2심에서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해서 딸 앞에서 남편이 살해한 아내의 사건을 판결의 재구성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